이건 일본이 한국에게 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돈으로 판을 깔아놓고 마지막 계약서에서 자기 이름을 지운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일본 자금이 그 나라 철도를 떠받쳤습니다. 철로를 깔고 전기를 넣고 노선을 잇고 사람까지 보내 운영을 도왔죠. 그런데 고속열차 계약서에 일본 이름은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한 그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외교 실패도 아니고 기술 패배도 아닙니다. 훨씬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보도 기준으로 약 2조 8천억 원을 투입한 쪽은 일본이었고 약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가져간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결과처럼 보이지 않죠. 이건 한국 기술이 더 좋아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 거래에서 돈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규칙을 누가 먼저 잠갔느냐가 모든 걸 갈라버린 사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국제사업에서 진짜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구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철도 얘기가 아니라 국가 수출 전쟁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이 나라는 바다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바다로 나가려면 최소 두 나라를 지나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물류 비용이 구조적으로 비쌉니다. 수출 하나 하려면 국경 통과 2번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경제의 혈관이고 생명줄입니다. 철도가 막히면 물류가 막히고, 물류가 막히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세수가 증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철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했을 때 이 나라는 사실상 고철 덩어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소련 시절 차량, 노후 선로, 끊긴 노선, 고장난 신호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나라 경제를 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들어옵니다. 일본은 단순히 열차를 팔겠다는 접근이 아니었습니다. 철도의 뼈대 자체를 만들어주겠다는 방식으로 장기간 지원에 나섰습니다. 철로를 깔아주고 노선을 이어주고 디젤 구간을 전기로 바꿔주었습니다. 전철안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속도, 수송량, 유지비를 동시에 바꿔버리는 핵심 공사입니다. 이런 기반 시설은 한 번 깔면 수십 년을 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20억 달러 규모를 오랫동안 넣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큰 돈이었죠. 여기까지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고속열차는 당연히 일본 거 아냐?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철도를 만들어준 나라가 그 위를 달릴 열차까지 가져가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처음 고속열차를 도입한 건 2011년이었는데 그 열차는 일본이 아니라 스페인 탈고 계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반은 일본이 깔아줬는데 사람들이 체감하는 상징 상품은 스페인이 가져간 겁니다. 여기서 이미 묘한 균열이 생깁니다. 일본은 철도의 뼈대를 만들었는데 열매는 다른 나라가 따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이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우즈베키스탄이 고속열차를 또 산다고 발표합니다. 시속 250km급, 10량 한 편성, 6편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액은 약 2,700억 원 수준으로 보도됐고요. 이번에는 다들 일본일 거라고 생각했죠. 30년을 함께 했으니까요.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이름은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판이 뒤집힙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경쟁 명단에 아예 없었다는 점입니다. 무대를 만든 나라가 입장권도 못 받은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일본은 왜 30년을 깔아줬는데 수주로 못 이어졌고 한국은 어떻게 후발로 들어와서 계약을 잠갔을까요?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돈과 규칙 그리고 거래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일본이 밀렸고 왜 한국이 들어갔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자금을 넣었는데도 첫 고속열차는 일본이 아니라 스페인이었습니다. 선로 전철화도 일본 자금, 신호체계도 일본이 손본 구간이 있었고 운영 인력 교육도 일본이 도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고속열차만 스페인 제품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재정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외화 여력도 제한적이었고
어려웠고 민간 금융으로 장기 차입을 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은 열차를 만드느냐보다 누가 돈까지 같이 들고 오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판이 갈립니다. 스페인은 열차만 팔지 않았습니다. 금융 패키지를 같이 들고 왔습니다. 여러 금융을 한 세트로 묶어서 이 조건이면 바로 도입 가능합니다. 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죠. 구매자 입장에서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로 좁혀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고속열차 계약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금융 경쟁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원칙론에 가까웠습니다. 열차는 국제 입찰로 공정하게 뽑으세요. 듣기에는 깔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국제 입찰은 돈이 있는 나라들이 하는 게임입니다. 재정이 빡빡한 나라들은 조건이 조금만 불리해도 그 순간 바로 탈락합니다. 열차 가격이 조금만 비싸도 금융 조건이 조금만 나빠도 게임이 끝납니다. 스페인은 여기서 총지불 구조로 승부했습니다. 열차 가격표 옆에 돈과 상환 스케줄을 같이 놓은 겁니다. 일본은 가격표만 들고 나왔고 스페인은 구매가 가능한 구조를 들고 나온 셈이죠. 그래서 결과는 사실상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본이 왜 이 상황을 막을 수 없었느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언타이드 ODA 구조입니다. 언타이드라는 건 돈은 주되 뭘 살지는 상대가 알아서 고르세요라는 방식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이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이 구조에서는 내가 돈을 대줬는데 그 돈으로 제3국 제품을 사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일본 자금이 들어간 철도 위를 달릴 열차를 우즈베키스탄이 스페인에서 사버린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도 다 만들어줬는데 왜 열차는 스페인 거야?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규칙이 그랬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또 보이죠. 일본은 기반은 깔아줬지만 그 기반 위에 자국 기업이 올라탈 수 있는 사다리를 깔아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2011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고속열차 추가 도입 국면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프레임은 유지됩니다. 이번에도 제일 좋은 조건 주는 데서 사면 되죠. 이 프레임이 살아있는 한 일본은 기반 제공자로 남고 계약은 다른 나라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판이 바뀝니다. 한국은 공정 입찰 프레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예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이건 기술 싸움이 아니라 돈의 설계 싸움이었습니다. 한국이 떠낸 카드는 EDCF 성격의 차관입니다. 조건이 그냥 싸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금리는 연 0.1%에서 1% 수준, 기간은 35년, 초반 10년 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건만 놓고 보면 거의 무이자 장기 대출에 가깝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국이 장기 자금을 빌리려면 보통 훨씬 높은 금리를 각오해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게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들고 온 구조는 달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이건 돈이 아니라 사실상 외교 무기였다는 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금리와 상환 구조가 바뀌면 총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열차 누가 더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돈을 거절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차관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공급 체계와 묶여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돈은 현대 로템 열차를 사는 데 쓰도록 설계된 구조였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국제 입찰로 다 열어놓고 붙어보자는 프레임이 아니라 이 조건으로 지금 도입할래 말래라는 프레임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 순간부터 경쟁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는 구조가 됩니다. 일본이 아무리 좋은 열차를 들고 와도 이 돈 구조를 깨지 못하면 게임에 들어오기도 어렵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또 막힙니다. 일본이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을 계약을 잠그는 방식으로 쓰는데 제약이 있었고 기존의 언타이드 구조가 관성처럼 남아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돈이 많아도 설계가 없으면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처음부터 이 판을 수출 전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돈을 수출 도구로 설계했습니다. 겉으로는 차관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을 잠그는 장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돈은 단발로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한번 이 구조로 들어가면 다음 발주에서도 같은 프레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 구매가 이 조건으로 이루어지면 두 번째 구매도 같은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쉽기 때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 보면 더 선명합니다. 열차를 굴리려면 유지 보수, 부품, 정비 인력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도 결국 외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발주에서도 또다시 부담을 줄여주는 돈이 필요해집니다. 그 순간 유리해지는 쪽은
이미 이 구조를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2,700억 원짜리 단발 수주가 아닙니다. 향후 수조 원짜리 연쇄 수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현대로템이 이번에 들어간 건 차량 수출이 아니라 구조 수출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으로 판을 잠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닙니다. 열차가 현장에 안 맞으면 몇 년 안 가서 바로 드러납니다. 고장나고 멈추고 유지비가 폭증합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기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현대로템은 우즈베키스탄을 하나의 시장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의 조건 묶음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이건 열차를 파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환경을 파는 사고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괴간 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표준 궤가 아니라 1520mm 광계를 씁니다. 이건 바퀴 간격을 조금 조정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차 구조, 차체 하중, 곡선 통과 성능까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기후입니다. 사막성 기후에서는 고온 모래와 먼지가 계속 들어옵니다. 필터가 빨리 막히고 냉각 효율이 떨어지면 고장률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흡기 구조, 방진 설계, 냉각 덕트 구조를 현지 환경에 맞춰 튜닝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범용 제품이 아니라 맞춤 제품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플랫폼 높이입니다. 플랫폼이 낮은 역이 많으면 승하차 구조가 불편해지고 운영 밀원이 늘어납니다. 출입문 높이, 스텝 구조, 바닥 높이를 조정하는 게 체감 풍지를 갈라버립니다. 이런 디테일은 발표 자료엔 작게 나오지만 실제 운행에서는 크게 작동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동력 방식입니다. 일본 고속철은 동력 집중식 비중이 크고 현대로템은 동력 분산식의 강점을 활용합니다. 동력 분산식은 가속 효율이 좋고 정차가 잦을수록 유리합니다. 기존 선을 같이 쓰는 구조에서는 특히 장점이 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우즈베키스탄 환경에서는 최고 속도보다 안 멈추는 운영이 더 중요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일본식 접근을 다시 보죠. 일본은 철도 얘기만 나오면 신칸센을 꺼냅니다. 기술적으로 대단합니다. 정시성, 안전성, 속도, 진동 억제, 소음 관리까지 세계 최고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신칸센은 조건이 맞을 때만 최강이라는 점입니다. 고속철은 열차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로 상태의 신호 시스템, 전력 공급, 유지보수 체계가 한 세트로 맞아야 합니다. 일본은 이 전제를 기준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체계로 하려면 전용선을 더 깔아야 합니다. 신호와 전력을 이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정직한 말이죠.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순간부터 열차 구매가 아니라 국가 재정 프로젝트로 바뀝니다. 열차 가격에 인프라 개조 비용이 붙습니다. 선로, 신호, 전력, 안전설비, 유지보수 시설까지 새로 깔아야 합니다. 부담이 폭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재정이 감당 못하면 게임이 끝난다는 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원한 건 완벽한 세트가 아니라 지금 조건에서 빨리 돌릴 수 있는 열차였습니다. 이게 적정 기술의 영역입니다. 최고 기술이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현장 조건에 맞는 기술이 최선인 시장이 있습니다. 철도 수출이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에서 한국은 그 틈을 파고든 겁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죠. 철도 수출은 차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량은 입구일 뿐이고 진짜 돈과 진짜 영향력은 그 다음 단계에서 터집니다. 이번 계약은 2,700억 원짜리 열차 판매가 아니라 연쇄 수주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가면 유지보수가 따라옵니다. 부품 공급, 소모품 교체, 정비 매뉴얼, 인력 교육까지 한 세트로 묶입니다. 그 다음은 신호와 전력 증설입니다. 마지막은 전용 고속선입니다. 기존선 기반 운행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전용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승부를 가르는 건 설계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겉으로는 조사 보고서지만 실제로는 이 사업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기본 틀입니다. 괴간, 신호, 전력, 공법, 표준이 여기서 굳어집니다. 설계를 잡는 순간 다음 발주에 유리한 위치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설계권은 곧 시장 지배력입니다. 이제 일본이 왜 빠졌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본 관료 판단 미스 3개가 보이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3개를 놓치면 어느 나라든 똑같이 당합니다. 첫 번째 판단 미스는 언타이드를 정답으로 착각한 순간입니다. 공정해 보이는 규칙을 택했지만 그 규칙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나갔고 열매는 남이 땄지요. 국제거래에서 룰은 도덕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 판단 미스는 전용선 패키지 강요로
구매를 국가 재정 폭탄으로 만든 순간입니다. 세 번째 판단 미스는 금융을 무기로 못 쓰고 룰을 남에게 내준 순간입니다. 일본은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을 계약을 잠그는 도구로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은 돈을 구조로 설계했고 그래서 경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보죠. 이 구조가 우즈베키스탄에서만 끝날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고속철, 전동차, 메트로를 도입해야 하는 나라들은 더 많습니다. 인프라 수출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돈 플러스 규칙 플러스 운영의 패키지 전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타깃 국가는 어디일까요? 후보는 많지만 구조적으로 패키지 수출이 먹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세 곳이 특히 눈에 들어옵니다. 베트남입니다. 고속철 논의가 커지고 있고 재정 부담을 낮춰주는 금융 패키지가 승부를 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네옴을 포함한 도시 인프라가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철도 교통 시스템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기술만 들고 가면 밀리고 운영까지 묶은 패키지가 들어가면 판이 바뀝니다. 셋째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섬나라 특성상 물류 도시철도 수요가 계속 커지고 신규 노선이 연쇄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에 표준과 유지보수 체계를 잡으면 이후 발주는 길게 따라옵니다. 결국 누가 먼저 구조를 잠그느냐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건 일본이 한국에게 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이 자기 돈으로 판을 깔아주고 마지막 계약서에서 퇴장당한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철로를 깔아주고 전기를 넣어주고 노선을 이어주고 사람까지 보내 운영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반 위를 달릴 고속열차 계약서에는 일본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국제 수출 전쟁의 현실입니다. 기술 하나만 들고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들고 들어갔고 그 돈을 규칙으로 만들었고 그 규칙을 계약으로 잠가버렸습니다. 돈과 규칙과 운영을 한 세트로 묶어서 계약이 도망칠 수 없는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기술 대 기술의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조 대 구조의 승부였고 판을 누가 먼저 잠갔느냐의 승부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요즘 수출 전쟁은 더 이상 누가 더 잘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돈으로 룰을 잠그느냐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철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인프라까지 전부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은 이제 기본값이고 진짜 승부는 그 기술이 팔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를 누가 먼저 짜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즈베키스탄 하나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수출이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우즈베키스탄이었어도 일본을 골랐을까요? 아니면 돈으로 룰을 잠근 한국을 골랐을까요? 기술이 더 좋은 쪽이 아니라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운영 리스크까지 같이 떠안아주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댓글로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라면 어디를 골랐을지. 이 질문 그냥 철도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수출 전쟁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를지도 모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진짜 궁금합니다.